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명의 1543년 박종리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제6장 아편전쟁과 돌아오지 않는 도공들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 철학, 통치 이데올로기고 이념이고 민족까지 장악을 했던, 심지어 외교까지 장악을 했던 성리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일본과 대비되는, 남각과 대비되는 그런 조선의 폐쇄적인 통치 이념으로 인하여 조선이 어디까지 굴러갔나,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몰랐던 아니면 믿기지 않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6장 아편전쟁과 돌아오지 않은 도공들 이야기입니다. 그 네덜란드 무역 대표부가 자리했던 대지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인공섬이었습니다. 원래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임대를 줬다가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거의 줬던 그런 곳이죠. 이 대지마를 네덜란드 무역 대표 동인도에서 무역 대표부에게 주면서 몇 가지 조건을 걸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신들만, 남자들만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무역에만 종사를 할 것. 또 내외 출입은 일본 출입은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장사만 할 것.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부지불식간에 안 지켜지면서 란각구라는 학문이 태동을 하게 됐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지마 풍설서라는 겁니다. 1년 혹은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대지마 무역 대표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지마 무역 대표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내라 그럽니다. 에도 독구가 막부로 가서 이 참내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풍설서를 바쳐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풍설서는 지금으로 좀 찌라시 같은 겁니다. 정보지입니다. 네덜란드 무역 대표부가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 주로 아시아겠지만 퍼져 있으니까 그쪽에서 있는 정보를 모아서 막부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부에 있는 이 일본의 권력자들 지도부에서는 방구석에 앉아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러프하지만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가짜 황제가 프랑스의 다 황제로 등극했던 소식도 알고 있었고, 아메리카라는 대륙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메리카라는 나라가 처음 설립이 됐다, 왕이 없는 나라가 생겼다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에서 터졌던 아편전쟁에 대해서도 이 풍설서를 통해서 소상히 알고 있었죠. 1793년 9월 14일 북경입니다. 새벽입니다. 청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청나라의 황제는 걸륭제라는 걸출한 황제였습니다. 너무나도 물자는 풍성하고 평화로웠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그때 영국에서 통상을 하고 싶다고 요구를 하러 옵니다. 맥카튼이라는 왕의 사절이 걸륭제를 아련을 합니다. 그때까지의 무역 방식은 조공이었습니다. 이 청나라에서는 영국마저도 그냥 그렇고 그런 제후국의 하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조공 품목을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만 교육을 허용을 했었죠. 그러더니 맥카트니가 우리 이제 평등하게 교육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죠. 걸륭제가 이를 거부를 해버립니다. 걸륭제가 통치하고 있던 그 중국에서는 내수 시장만으로도 모든 게 충족이 되는 그런 나라였으니까 굳이 오랑캐와 교육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걸륭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럽 야만국, 너네 영국에서 우리 차와 비단을 원함으로 이때가 조공에 응해줬다. 그런데 우리 천조국은 부족한 물건이 없다. 따라서 교역은 불허한다. 그대 대사, 그대라는 건 영국 왕입니다. 그 영국 왕의 대사인 너 맥카트니가 무지해서 내 신하들로 하여금 훈계를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다시 교육할 생각하지 말라. 사실 이게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 맥카트니가 떠날 때쯤에 줍니다. 그때 맥카트니가 드디어 교육을 허가받는 데 성공했다고 기뻐서 배를 타고 돌아가면서 바다에 나와서 딱 열어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맥카트니가 분기탱천했죠. 런던에 돌아와서도 큰 조롱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속아서 돌아온 놈 이렇게. 그래서 맥카트니가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이제 청나라는 난파한 채 배를 떠다니다가 산산이 부서져 해변으로 밀려올 것이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청나라라는 배는 재건될 수 없다. 세상 물정 모르고 지들이 최고인 줄 알고 코만 높은 그 나라에 대한 저주이기도 했고 현실적인 분석이기도 했습니다. 1793년
9월 14일입니다. 47년이 지난 1840년 아편전쟁이 터집니다. 아편전쟁은 무역 역조에 시달리는 영국이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청나라에 팔아먹고 청나라의 은을 빼간 부도덕한 행위에 청나라 관리들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전쟁입니다. 굉장히 부도덕하고 그 모든 악의 원인은 영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편전쟁의 결과 청나라 대참패합니다. 영국군이 가지고 왔던 철갑선 한 척에 청나라 해군이 괴멸됩니다. 청나라를 향했던 영국의 생각이 바뀌어버리죠.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 강아지도 못 되네. 이 아편전쟁을 계기로 서세 동점, 유럽 제국들이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로 꾸역꾸역 몰려오면서 제국주의적인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죠.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두려워한 상대인 줄 알았던 중국이 엉망진창 난장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1850년에는 중국 청나라 내에서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내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854년에는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강제로 개항을 당하죠. 그리고 1856년에 2차 아편전쟁이 터집니다.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폭력이 가미된, 폭력이 주가 되는 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을 일본은 이를 목격을 하고 1868년에 무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화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이 대지마 풍속에는 세계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 아편전쟁이 터질 때 어떻게 전황이 움직이고 누가 이기고 대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네덜란드에서 보낸 대지마 풍서서를 통해서 막부 사람들은 소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네덜란드에서 보내는 충고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언제쯤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철갑선을 보내서 개항을 요구할 것이다. 함부로 대들거나 개기지 말고 개항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 충고를 막부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개항에 대한 저항감이 적었던 것이요.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일본 내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조선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가현이라는 곳에 아리따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주나 이천 같은 도자기 마을입니다. 거기에 도잔신사라는 신사가 있습니다. 도산신사, 도자기 산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사 정문격인 도리이도 청화백자로 만들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고 만드는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겁니다. 이 도잔신사에는 신이 셋이 모셔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신이고 천신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가현 이전에 사가번의 번주였던 사람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신이 모셔져 있고 그 옆에는 이삼평이라는 조선 사람이 신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이 이삼평은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갔던 도공입니다. 한국에서는 끌려갔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자발적으로 왔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이 신사 뒤쪽에 야트박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이 이삼평을 기리는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1717년에 세운 기념비입니다. 기념비에는 도조 이삼평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자기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 이삼평이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조선 사람을 신사에 신으로 모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뒤쪽에다가 저기 기념비를 세웠으니까요. 이삼평은 정유재란 때 공주 쪽에 살다가 끌려갔다고 추정되는 조선의 도공입니다. 이 사람을 끌고 갔던 사람이 나베시마 나오시게라는 그 당시 사가번의 번주였습니다. 영주였죠. 그때 이 나오시게가 문집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조선의 도공 6, 70명을 데리고 왔다. 이들이 앞으로 일본의 보물을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보물이 봤자 그 당시에는 그릇이나 차그릇 아니면 술병, 꽃병 이런 거겠죠. 이 나베시마 나오시게와 이삼평이 아까 보신 도잔신사의 좌우신으로 배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그릇 만드는 데는 굉장히 후진국이었습니다. 특히 백자. 백자는 굉장히 높은 기술을 요구합니다. 고열, 1300도가 넘는 높은 열을 내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 열에 부서지지 않고 녹아내리는 흙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두 기술과 재료가 일본에는 없었습니다. 이산평은 바로 이 아리따 쪽에서 고열에 녹아내리는 흙을 발견합니다. 백토, 자토를. 기술은 자기가 온 거죠. 자기가 기술이니까. 그 흙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열 기술을 쏟아 담아서 드디어 일본에 처음으로 자기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해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기념비가 서 있고 신사의 신으로 모셔져 있는 겁니다. 일본 요업공업의 아버지라고 지금도 추앙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이 나베시마 나오시게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문집에다가 이들이 일본의 보물을 만들 것이다라고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그때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심수관입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심수관의 작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조선스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일본적입니다. 저 아리따라는 마을 또한 한국 사람들이 즐겨 사는 관광지입니다. 거기 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죠. 처음에는 우리들의 할아버지들이 이 마을을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다가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화를 냅니다. 끌고 갔어 라고 화를 내죠. 그러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놀랍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들이 만든 것 같은 그런 백자나 소박한 미, 아름다운 단순미가 없지? 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일본적인 것밖에 없지? 라고 얘기를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아리따에 이산평이 정착을 하고 난 뒤 거기에 살고 있는 일본의 도공들이 또다시 혁신을 시작을 합니다. 그 아리따에 살고 있는 몇몇 도자기 굽는 장인들이 나가사키, 대지마가 있는 나가사키로 갑니다. 거기에 와 있던 청나라 상인들로부터 저런 울긋불긋한 채색자기를 만드는 법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끝없이 혁신을 해서 마침내 얇은 백자에다가 채색을 입히는 일본적인 자기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해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리따의 자기는 조선의 원천 기술, 폭력적으로 왔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왔든 그 기술자와 중국의 디자인이 합쳐져 그런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토착화된 일본의 독자적인 자기인 거죠. 한국 사람들이 눈을 씻고 봐도 아리따에는 그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왔다는 그 조선 백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산평을 데리고 갔던 그 이산평이 보물을 만들리라고 장담했던 그 나베시마 나오시게의 한참 뒤 손주 중에 19세기 중반에 이 사가번에 번주를 했던 나베시마 나오마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명군이었습니다. 희젠, 그 당시에 이 사가번의 다른 이름이었는데 희젠의 요괴라고 불립니다.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꿍꿍이를 알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희젠의 요괴라고 부른 사람은 시바료떼로였습니다. 뭔가 음습한 것 같은데 무언가가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이 희젠의 요괴 나오마사가 1867년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만국 박람회에 이 사가번의 도자기를 출품을 합니다. 국가 대 국가로 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가번은 뭐가 미쳤는지 자기 번기를 들고 나갑니다. 막바고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에는 타협을 해서 사가번은 박람회 끝날 때까지 사가번 독자적으로 부스를 운영을 하고 그릇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라는 공동체와 일본이라는 공동체가 식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릇을 팔아먹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모노를 입힌 예쁜 여직원들을 또 데리고 파견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한테 차 문화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차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술잔을 내놓고 이거는 소스 잔이다. 술병을 내놓고 이거는 꽃병이다. 이렇게 네임택을 붙입니다. 더 도자기 후진체였던 그 유럽에서 눈이 뒤집힙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고 울긋불긋한 그런 그릇이 다 있는데 유럽 각국의 왕실과 유럽 각국의 부자들이 이 물건들을 몽땅 사버립니다. 완판이 됩니다. 물건이 떨어지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부자들이 자기네 문양을 넣은 그릇을 보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주문도 밀려왔죠. 다 그때 어업이고 수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현금으로 선수금을 받습니다. 그 선수금으로 사가번의 대표들이
네덜란드로부터 군함을 주문을 합니다. 1년 뒤에 그 군함을 사가본의 해군들이 직접 몰고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군함 이름 니신마루라고 짓습니다. 이 니신마루가 1883년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벌어졌을 때 제물포 앞에서 경계를 서던 그 배였습니다. 일본인들이 다칠까 봐요. 그리고 나서 사가본이 문득 대포와 군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포와 군함을 만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철이 필요합니다. 용광로가 필요합니다. 용광로를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내열 기술이 필요합니다. 눈치채시겠습니까? 그 자본과 내열 기술이 바로 요업산에서 나온 겁니다. 떼돈을 안겨다주는 그 도자기, 그릇, 요업산업. 그 요업산업을 떠받쳐주는 내열 기술, 그 내열 기술이 만들어내는 자본. 이 자본이 대포와 군함을 만드는 용광로를 만들었고 용광로를 통해서 근대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리따에서 벌어진 도자기 축제 때 이런 소책자들이 나옵니다. 1996년에 만든 소책자, 제법 잘 만든 책자인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대포도 군함도 우리 아리따 자기가 가져다 준 것임을 아리따 주민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그 옛날 나베시마 나오시게 나는 2, 3평 무리 도공들을 끌고 왔든 데리고 왔든 그 사람이 예언했던 보물이라는 게 100년 뒤, 200년 뒤에는 이 대포와 군함인지도 모릅니다. 일본으로 간 도공 중에 조선으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통신사, 쇠환사라 그럽니다. 포로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파견된 통신사들도 왜 사람들이 돌아가겠다고 나오지 않는가 하고 궁금해하고 의문했던 상황입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도공, 조선으로 돌아와서 자기 동생을 다시 데리고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10몇 년 뒤에 돌아와서 자기 제자들을 끌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하루하루 살고 있는 평민들에게는 안락하고 더 대접받는 삶, 더 윤택한 삶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조선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고 신분으로 천민 취급을 받는 엔지니어들에게 어떤 의도가 됐든 정착한 그곳에서 사는 게 더 편하니까. 2, 3평 또한 사무라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끌려간 많은 도공들이 사무라이 대접을 받고 신분을 받고 독자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숙종 때입니다. 17세기 말에 경기도 광주, 거기에 관료가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에 납품하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관료가 있었는데 관유에서 이런 보고가 올라옵니다. 도공 38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죠. 이런 지역, 저런 지역, 여러분은 어떤 데를 택하겠습니까? 무, 본, 억, 말이라는 그 말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천대받다가 떠난 그 나라 사람들이 정착했던 저 나라의 운명이 저렇게 갈라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가져다 둔 사람을 대은인이라고 부릅니다. 저 세 글자가 큼직한 바위, 아리따에 있는 큰 바위, 잘 깎은 바위에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바위가 바로 아까 보셨던 도조 2, 3평 기념비의 뒷면입니다. 조선에 천대받았던 천민이 저 일본에 가서는 저렇게 대은인으로 추앙을 받고 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거죠. 그 보물을 알아봤던 사람들 중에는 나베시마 나오마사 말고 시마진 나리아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베시마는 사가본의 번주였고 시마진 나리아키라는 사츠마본의 번주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보물, 근대적인 어떤 물품과 근대적인 정신을 알아본 이 사람들 특징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난벽이라는 병이었습니다. 난각구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대 문물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습니다. 특히 시마진 나리아키는 미쳐 있었습니다. 이 개방, 호기심에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고 마는 나리아키는 더했습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인도 사람이고 사가 사람도 사람이다. 사찌마 사람도 똑같이 사람이다. 그러니 연구하라. 산학공단을 만듭니다. 학자들 모으고 엔지니어들 모아서 거기에서 옷감을 만들고 필름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군함을 만듭니다. 서양인도 사람이고 사가본 사람도 사람이고 사찌마 사람도 사람이 똑같이 사람이다. 연구하라. 기억나지 않습니까? 요임금의 내장도 내장이고 폭군 거래 내장도 내장이고 북쪽 남쪽 오랑캐 창제도 창제할 뿐이다. 그러니 나는 보는 것만 믿고 보는 것만 실천하겠다. 라는
란가쿠에 물들었던 받아들였던 장지라는 책을 쓴 야마기토라는 사람의 서문에 나온 말입니다. 데지마라는 아주 작은 서문을 열어줬더니 거기서 들어온 학문이 점점 가지를 치고 꽃을 피고 뿌리를 내려서 저 군함군과 대포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메를 13년 동안 억류시키고 도망가게 만들었던 어떤 나라와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장면이죠. 그리하여 1811년 조선 통신사가 종료가 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 통신사가 일본 땅에 오르는 순간부터는 그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이 접대 비용을 모두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빼내기 위해서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조선 통신사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화가들이 엉엉 울면서 팔이 아파서 엉엉 울면서 밤새도록 그림을 그려줬다. 팔이 아플 정도로 오는 사람의 글씨를 써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조선 통신사들한테는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일본인들에게는 하나라도 한 톨이라도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돼지 똥물을 먹이라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빼낼 정보는 더 이상 없어진 겁니다.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조선 쪽에서도 봤을 때 일본이 옛날처럼 외란을 다시 일으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청나라도 걸륭제 같은 걸 걸출한 사람들이 잘 통치를 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합의 하에 1811년 12月7일 마지막으로 통치사를 끝을 냅니다. 그때는 에도까지 가지 않고 대마도에서 껄껄 웃으면서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가죠. 그리고 64년 뒤인 1875년 영국제 일본 군함 운유호가 강화도를 때립니다. 군함 한 척, 상륙선 한 척, 이 두 척에 강화도를 지키던 조선의 병사들은 지휘관을 포함해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조일 수호 조약,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그 이전까지 오랑캐고 쪽발이를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하고 조롱을 했던 그 일본과 마침내 근대에서 평등하게 만나게 됩니다. 이는 조선으로 봤을 때든 일본으로 봤을 때든 역전이 된 겁니다. 이제 조선은 그때까지 견지하고 있던 천하라는 질서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무너진 소리를 낸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일본의 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명의 1543년 박종훈입니다.